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1심 선고. 내란 특검 기소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이번 선고에서 법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대량 탈북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둔 수사단 구성을 위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준비 과정 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 수행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준비가 모여 이어진 비상계엄 선포 또한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되었고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가 야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진급 청탁을 대가로 김봉규 전 정보사 대령과 9.3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2,100만 원의 현금과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사실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내란 특검 수사 결과 발표 날 법원이 12.3 비상계엄이 준비 단계부터 위헌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이번 판결이 향후 있을 내란 사건 선고의 가늠자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살피건대 계엄 선포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라 하더라도 헌법 준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여 신중하게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기도 합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가 야기되었습니다. 자, 노상원 피고인 잠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선고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선고 절차는 통상 피고인 기립하에 진행되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긴 걸릴 텐데 서서 선고 절차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살피건대 계엄 선포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라 하더라도 헌법 준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여 신중하게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전제로 하고 있는 법리에 따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일부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헌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계엄 선포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 수행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보건대 기록에 의해서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첫째, 군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영장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상정할 수 있는 근거는 계엄 선포와 같은 극히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경우로 한정되는데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과 관련한 피고인의 최초 요청 당시인 2024년 8월 말경부터 이 사건 계엄 선포일인 2024년 12월 3일경까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거나 충족될 위험성을 예상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이전인 2024년 8월 말경부터 향후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수사를 위한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을 계획 실행했습니다. 셋째, 이 사건 수사단은 계엄 선포 직전에 이미 소집되어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고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바로 구체적인 임무 수행을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은 계엄 선포 이전부터 계엄 선포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 수행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에 관한 부정목적성과 범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문서량관 등의 개인정보 제공과 피고인의 개인정보 수령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 취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개인정보의 제공 및 수사단 구성 과정에서 민간인인 피고인의 역할은 개인정보 제공자인 문사령관 등과 최종적인 보고 대상인 국방부 장관 김용현 사이의 정보보고 체계하에서 이를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한 바 이를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구성요건인 제공자의 누설 또는 피고인의 취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보건대 기록에 의해서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첫째, 피고인은 군인의 개인정보, 나아가 극도의 보안 유지가 필요한 정보사 소속 현역 군인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없고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민간인인 점. 둘째, 피고인은 군 내부에서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보고체계에 의하지 않고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어플리케이션 등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점. 셋째, 피고인은 이 사건 최종 명단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문사령관 김대령, 정대령에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함께 수정 및 제작성을 요청하는 등 이 사건 명단의 내용을 확정하는 데에서도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넷째, 피고인은 이 사건 최종 명단에 따라 선발된 요원들에게 부여할 구체적인 임무를 결정했고 그 준비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기까지 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문사령관 등이 피고인에게 대상자인 요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명단을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제공자의 누설에 피고인이 이를 전달받은 행위는 단순한 전달행위가 아닌 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이 최종적인 보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개인정보 제공자인 문사령관 등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대항범인 피고인의 범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범죄 성립과 관련해서 제공자와 취득자가 이른바 대항범인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각자의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이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에게 범죄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따른 확고한 법리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부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에 대해서 전부 유죄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유죄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양형과 관련해서 판단합니다. 피고인이 취득한 요원 명단이 피고인을 제외한 군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알선 수재 범행을 기초로 한 청탁 알선은 실패에 그쳤고, 다른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이 사건 알선 수재의 금품은 피고인의 개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알선 청탁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 명목조이기도 하는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엿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육군 정보병과 장성 출신인 피고인이 민간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진급 심사에서 탈락해서 절박한 상태에 있던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하고,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 행위로서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인사에 관해서 자신의 도움을 받고 있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인 범행입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해서 별도 공소 제기된 이 법원 2024 고합 1522호 사건이 특별검사법상 심리기간의 제한 등 문제로 병합되지 못한 채 진행되었는 바, 위 사건과 병합심리가 진행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최종 형량을 정합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외환 의혹 수사특검팀을 이끈 조은석 특별검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상 위에 섰습니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밝힌 계엄의 명분은 허울이었을 뿐 진짜 목적은 권력의 독점과 유지에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을 이용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과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모든 좌파 세력의 붕괴 등이 적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꼽았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지시문건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받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문건도 근거가 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지난 2021년 6월부터 더불어민주당을 거대 의석을 갖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해 무소불위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고 평소에도 이런 마음이 내재적으로 깔려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를 통해 김건희 씨의 사법 리스크 등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가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 했다는 겁니다.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부, 대통령실, 군 관계자 등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들의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해선 지위가 높을수록 행동과 역할은 지위와 함께 평가받아야 한다며 헌법적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